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창사 26주년 특집 토크멘터리 쿠데타의 역사, 저는 진행을 맡은 심용환입니다.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문제로 인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더욱 각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쿠데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쿠데타가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 가운데 5.18 민중항쟁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또한 현대사회에서 쿠데타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간단한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이 5.16 쿠데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독재와 싸웠던 63세대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선생님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정치와 폭력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좋은 기획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쿠데타 하면 조금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직접 봤던 거고, 또 경험했던 거고, 또 분노했던 거고, 싸웠던 거긴 하지만 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낯설기도 하고, 이번 미얀마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쿠데타에 대해 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쿠데타의 기원과 역사부터 좀 얘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쿠데타, 아까 저한테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쿠데타라고 하지 말고 쿠데타라고 하라,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쿠데타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원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왔는데요. 쿠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전치사 오브에 해당하는 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에따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뜻하는 이제 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쿠데타가 되는데, 당시의 국가는 곧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신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 이런 것을 쿠데타라고 불렀었는데요. 점점점 이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쿠데타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그 외의 사람들이 국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명암이 교차하는 것인데, 국가가 발전한 결과 쿠데타도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다 편집하실 거니까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으로 우리가 주로 꼽는 것이 관료제의 발달입니다. 군대 역시 이제 과거의 군대는 사실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소집되는 군대였다면,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상비군이 생기죠. 그리고 이 상비군은 병영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상명하복입니다. 군대도 일종의 관료 집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훈련되고 가장 효율적인 관료기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관료기구를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연결돼서 또 생각이 되네요. 선생님, 방금 이제 공진성 교수님께서는 개념적인 좀 쿠데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 사실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몸으로 좀 겪으셨던 세대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어떤 경험하셨던 혹은 느끼시는 쿠데타에 대한 정의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공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특히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쿠데타건 혁명이건 비합법적 방식에 의한 정권 탈취를 말하게 되는데, 지배계급 간의, 상부 지배계층 간의 수직적인 권력 이동일 때 이것은 쿠데타가 되고, 피지배계층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계층을 무너뜨리는 수직적 권력 이동이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4.19 혁명은 권력이 수직적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불행하게도 5.18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권력 이동이 없이 전두환 집권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참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혁명이라고 하면 좀 매력적으로 들리고 쿠데타 하면 뭔가 나쁘게 들리고 하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방금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지만 또 좀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나 혁명이나 둘 다 이제 근대적 산물인데요. 뭐냐면 근대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진보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진보.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 또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정말로 세상이 변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질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정치 세계가 굉장히 더디게 변한다고 하는 그런 조급증 또는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이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혁명과 쿠데타입니다. 근데 방금 송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힘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냥 위에서 등장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결국은 이 속도를 시간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근대적인 현상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시간의 변화가 곧 긍정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혁명에도 반대해야 옳은데 우리나라의 아주 아이러니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혁명 자체는 긍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게 좀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캐닝 김재규는 화장실로 피신하는 차 실장에게 케네디 대통령의 우의에 전 영접을 받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이 쿠데타의 발생 조건인데 이 5.16과 12.12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선생님 그 5.16이 왜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상황들 사실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나세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의 뭐 수카르노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뭔가 혁신과 사회 변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 5.16을 주도한 박정희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우선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변신을 한 사람이죠. 박정희 개인을 본다면? 그렇죠. 원래는 문경에서 옛날 소학교, 오늘날 교육은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 3년을 근무하다가 1940년에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 육사에 가지 못했던 까닭은 나이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죠. 그 만주라는 것은 당시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과를 수료하고 나서 2년 후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박정희는 1932년 5월 15일에 발생한 5.15 사건, 실제 5.15 쿠데타 미수 사건입니다. 또 1936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2.26 사건, 실제 2.26 쿠데타 미수 사건, 두 미수 사건입니다. 이 5.15 사건과 2.26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병주 작가가 쓴 책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 대단히 찬양을 하고 술만 먹으면 5.15, 2.26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요. 일본 내에서 일본 군인이 벌인 쿠데타 미수 사건을 굉장히 찬양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장면 정권 형태하고 비슷한 것이 1920년대 일본은 나름대로 대단히
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네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것이 1920년 후반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바람에 정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그 소위 육군 황도파 군인들이 이 민간 정부를 타도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5.15, 2.16 사건 쿠데타였습니다. 그럼 그때 30년대 때 뭐 기타 이키라든지 일본의 구구파들의 영향이 강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신적 영향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16 쿠데타도 기타 이키의 영향에서 된 거고, 그리고 기타 이키도 사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타 이키를 과연 박정희가 연구했는지 안 연구했는지 그건 알려진 게 없고, 어쨌든 영향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당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다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내에서 네.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쿠데타의 발생 어떤 원인을 찾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조적 조건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쉽게 그렇죠, 성공하지는 그렇죠.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구조적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또는 5.18 때도 그렇고 또 5.16이나 뭐 이런 사태 때 매번 우리가 항상 묻는 것은 미국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소 양 진영 간의 대립 상황에서 네.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우방을 최대한 넓혀야 하고 그래서 우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의 내적 속성 그 자체보다는 일단은 반공이냐 아니냐 이게 미국의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됐다. 그것이 국제정치적 상황의 냉혹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간섭을 못한 또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큐바 침공을 실패한 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침공을 했다가 실패를 해갖고 참 입장이 곤란하던 시절인데 다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손을 댔다가 만일에 실패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에 그렇죠. 다른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나 공사주의 체제로 바뀔 수가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막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한 나라들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다른 모든 사회가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생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군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훨씬 더 근대적 기술 또는 조직 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고 토론이라는 게 없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면 따르는 거죠. 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이런 민중들의 열망을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삼아서 그런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표출한 것 이렇게 사실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건 뭐 좋은 집안 엘리트 집안 출신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전반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그렇죠? 민중주의적 요소가 없이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군대 만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 기준에서는 그런 뭐 엘리트다, 선진 조직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아닌가요? 다르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데요. 당시를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부대찌개라는 음식 아시죠? 좋아합니다. 그 음식의 유래가 결국 이제 미군으로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결국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됐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미군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집단이 그나마 군대죠. 군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을 또 받는 것이 군 외곽에 있는 조직들이고. 지금 뭐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앞질러서 그 12.12를 얘기하자면 그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도 그쵸. 바로 이 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우방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유학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투자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면 무기 체계가 비슷해지고요. 작전 개념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통하게 되고 미국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런 소수 엘리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철저하게 친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미 6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그런 군부 엘리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미국 입장에선 그 사회에 아주 특별한 친미 그룹이 권력을 장악한 거니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싫은 집단은 또 아니고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훨씬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막 얘기 나누는데 뭔가 막 적으셨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 계신 거죠? 우선 그 5.16 쿠데타를 놓고 볼 적에 네. 왜 무기를 들고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부 내 사정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군부 내 사정. 아니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게 박정희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김종필로 상징되는 648기나 혹은 거기 뭐 645기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 참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군부 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째가 인사적체 문제입니다. 인사적체. 인사적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생년월일이 1917년이죠. 네. 그런데 당시 육군참모총장 하던 사람 장도영은 6살이나 아래입니다. 아, 더 젊었어요? 젊어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교사를 지내다가 갔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전부 박정희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 사람들이 100여 명이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전부 장성으로 승진을 합니다. 해방 초기에 미국이 군사영어학교를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게 사실상 뭐 6412기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중 대표 주자가 이제 백선엽, 장도영 같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과 실제로 뭐 김종필 같은 648기생과 나이 차가 거의 없다. 그렇죠. 오히려 박정희 나이가 더 많고. 박정희 나이가 많고 통계를 보니까 이렇대요. 648기상의 경우 소위에서 소령까지 승진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네. 소령에서 중령까지 승진하는 데는 극단적인 경우에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년 소령이죠. 그러네요. 네네. 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석재라는 사람이 있죠. 그 648기인데 네. 이석재라는 사람이 너무나 봉급을 타고 보름이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별도로 뭐 노점상을 한다든지 장사를 해서 네. 생계를 꾸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법고시를 준비하자. 그 해서 군인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5.16 쿠데타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박정희가 조직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까닭이 먹고 살라고 직업을 바꾸려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되죠. 그 남들이 사정 모르고 보면 준비된 인재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의 어떤 이러한 수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할 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 생활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4.16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도 사실상 이승만 정권 때 어떤 그런 군부 요직 수뇌부들은 잘 이렇게 밀려나거나 재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안 됐죠. 또 그 국내 사정으로 보면은 장면 정권이 무능했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네. 국내에서도 그 협조한 사람이 장도영과 윤보선입니다.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고요? 장도영의 경우에는 사실 5.16 쿠데타를 몰랐죠. 네. 근데 박정희 쪽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했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장도영은 절대 그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5.16 쿠데타 과정을 보면 계엄사령관을 장도영 이름으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5.16 쿠데타 중에 편지를 씁니다. 한국 쿠데타 참 이상한 게 육군 참모총장한테 반란군 수괴가 편지를 씁니다.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중간에 막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를 안 하고 거사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한 쿠데타가 있죠. 편지를 씁니다. 그런 그 편지를 쓰고 또 그걸 편지를 받습니다. 그럼 받으면 탱크를 빨리 동원해 갖고 빨리 진압해야죠. 진압을 해야 될 텐데 그 별로 큰 진압하는 행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정쩡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가 5월 16일 날 당일 날
왜 박정희하고 같이 청와대로 윤보선 대통령을 뭐하러 둘이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합법적 육군 참모총장하고 반란군 수계하고 둘이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멋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계엄령이 내 허가 받지 않고 선포된 거니까 무효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방송까지 했습니다. 장관이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와서 사태를 해결해라. 항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장도영이나 윤보선이 보여준 모습은 나중에 그 최규하 대통령,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걸 제가해줬었던 최규하 대통령하고 거의 좀 비슷한 행동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이 공화국 질서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진압되거나 아니면 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전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타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변명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확실하게 진압할 수 없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한번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 당시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의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조금 낮지 않았나. 네. 아니, 너무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현재 첨예한 주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12.12 군사 반란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옛날에 12.12 사태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아예 공식 용어로 군사 반란이라고 딱 바뀌었더라고요. 12.12 군사 반란은 또 왜 생겼을까? 어떤 분이 책의 제목을 264일의 쿠데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던데요. 264일의 쿠데타. 예, 그게 세계 최장의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정권을 즉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바꾸고 준비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그렇죠. 9월 1일 날 법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네네. 전두환이 박정희 진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은 쿠데타 당일이었습니다. 전두환 대위는 정치적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육군본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고 그 이튿날 박정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재빨리 간파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해서 5.16 쿠데타 지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청 앞에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정희한테는 1등 공신이죠. 전두환 대위는 국가재건 최고의 인사과장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직책을 얻었네요. 예. 그때서부터 권력이 무엇인지를 쭉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오랜 기간 배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찌됐건 이게 우리는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전두환이라는 존재는 박정희라는 존재를 롤모델 삼아서 60년대 때부터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 정치 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렇죠.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회과학에서 뭐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애초에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종의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버린 거죠. 롤모델이 된 거죠. 성공의 일종의 이제 성공의 어떤 경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배 장교들이 그 사람들을 모방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선 다행스럽게도 이제 차단이 됐지만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듯이 본이 잘못 서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꾸 그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과 그 전에 이제 선구자인 박정희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렇죠. 네. 뭐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죠.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쿠데타를 서두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어떤 책에 보면은 박정희의 경우는 눈에 핏발이 서서 쿠데타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그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그 쿠데타 일으키는 1961년 1월 달에 박정희를 전역시키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사실 자기가 알죠. 자기가 아니까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은 자기가 옷을 벗으면 군복을 벗는 순간 자기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서두르게 되었고, 전두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전두환 이하 여러 사람들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을 전역시키든지 동방사 사령관으로 보내든지 이걸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노재현 씨가 또 국방부 차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전두환한테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서두른 게 바로 12.12 쿠데타.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경로 의존성, 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군대가 하나에만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다른 어떤 그런 세력, 군사 쿠데타나 박정희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그게 봐야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네. 박정희가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따라서 군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한 이석재라는 사람이 생활이 곤궁해갖고 사법고시를 하려고 그러던 지경이 있었으니까 군부에 대한 생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네. 그 월급을 벼랑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당시 공무원을 수천 명을 숙청하고 옷 벗게 하고요. 그 자리로 전부 군인 출신을 다 보냈고. 돈을 한 번 올릴 수 없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경찰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많이 경찰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8 때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도 바로 648기입니다. 동기구나. 648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병하 치안감처럼 생계 수단을 전부 군부로, 공무원으로, 공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란을 미리 막았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단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죠. 전두환의 결국 등장이라는 건 박정희가 아꼈던 비호 세력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따도 보고 저는 참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었으면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건 무슨 박정희라는 사람이 국민투표에서 이기고 나서 일기장에다가 신은 드디어 나에게 또다시 임무를 맡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여하튼 그때 당시 그 계급이 소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으로 갈 좀 예외적인 군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보안사령관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결국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가고 정승화를 잡아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참 우연치고는 대단히 희한한 일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그 경로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다 막아놨는데 본인이 키운 세력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자리를 메꾸는 과정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런 내부 진압 혹은 명분 없는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선 사실상 그만큼 피해 희생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한국 쿠데타 역사의 관점, 그 흐름 속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을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쿠데타와 연관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5.18은 군부의 지배에 대한 가장
분명한 거부 의사의 표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군부가 자국 국민을 이렇게 무혈 진압하고 네. 공격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가게 됐을까? 그것은 결국 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거부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군대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소수 어떤 집단의 사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에 대한 어떤 각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난 것이 5.18 항쟁 과정에서 결국 시민군이 스스로 결성되죠. 결국 군대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 군대는 저들인가 우리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한국 현대사에 제시한 거죠. 이제는 군대를 우리 것으로 또는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어떤 의지를 5.18을 통해서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변화를 우리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오히려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랫동안 겪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디더라도 네. 더 많은 다수의 대중들의 동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있다고 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어떤 의지의 표현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렇죠.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네. 또 전라도와 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분열시켜서 전라도만을 이제 고립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80년대 내내 이어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결국 드러났죠. 이들이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정당할 수 없고 정당하지 않은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그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성숙하고 커나간 시민사회, 시민사회를 이렇게 함부로 군대가 짓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88년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노태우가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오는 계속 그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군의 중립화는 내가 보장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이제 집권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그리고 얼마큼 그 5.18이라는 문제가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많이 오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무기를 들고 저항한 유일한 항쟁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러랴. 그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만큼 격렬하고 처절했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5.18 민주항쟁은 당시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7년 후에 소위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5.18은 민중에 의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주권 행사였다. 최초로 무기에 사용된 집단적 형태의 저항권 행사였고, 민중의 생존권과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군부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 나오면 떠오르는 게,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이제 재판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1심, 2심, 3심의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라면 5.18 광주 민주항쟁을 짓밟은 것은 저항권을 발동한 준헌법기관에 대한 쿠데타다. 즉 전두환과 그 신군부는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제도화된 헌정 질서와 그리고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 준헌법 기관을 같이 무너뜨렸다. 그게 이제 그 판결문에서 반복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쿠데타가 결국은 무엇을 부시려고 했고 5.18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는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저도 같이 좀 해보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 개념도 어느 한 시기의 사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날짜 중심으로 외우잖아요. 그렇죠. 뭐 5.16, 5.18, 12.12.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사건은 일회적이고 하루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인 정권 찬탈,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사용하려는 뭐 액션을 취해서 하든 이것들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선거 조작이라든지 또는 행정부에서의 권력 남용을 통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박정희의 쿠데타는 20년 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전두환의 쿠데타도 아까 뭐 200 몇십 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5공화국 내내 지속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5월 18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반유신 투쟁부터 쭉 이어져서 80년대까지 이어졌던 그런 장기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역사적 흐름에 설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주제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 이랬다. 이러면 참 좋은데 최근에 이제 이 미얀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꼭 그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음모, 성공은 못하더라도 이런 어떤 움직임이 범세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쿠데타의 새로운 양상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군인들의 직업 윤리의식도 상당히 높아져서 단순하게 위에서 명령한다고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명령이 합헌적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 아는 정도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회 변동을 용인할 만큼 아직 뭐 못 살거나 뭐 변화를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안정적인데 그러나 또 같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듯이 정보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는 시끄럽기만 하고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식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점점점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될 때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만약에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체제에 대한 불만,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최대한 자기의 사적인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했죠. 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가짜뉴스, 뭐 확증 편향, 그로 인한 특정 집단의 전혀 맥락 없는 뭐 시위 집회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징후, 포퓰리즘한 징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런 식의 다원화와 발전이 사람들을 오히려 회의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갈등 조장적이고 분열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누군가가 정권을 탈취하는 방식의 쿠데타가 아니라 합법적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식의 이른바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정치 무력화 현상 이런 것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어떤 이 뭐라 하죠? 쿠데타 이후의 쿠데타? 뭐 이 상황을 보신다면요? 사회심리학자의 말로 한국은 생존 불안이 큰 사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반공이죠. 반공. 5.18 때도 그 북한의 비정규 인원이 침투한다. 그걸 일반 시민들이 또 믿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전옥주라든지 차명숙. 그 저기 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예, 있죠. 예. 한국인의 그 불안한 심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쿠데타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사라는 것이 항상 이제 질서 유지, 그리고 이제 외부 침입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경제적 번영을 자기들이 약속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효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먹힌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사회나 질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동요할 때 그런 심리적 취약성을 뚫고서 야심가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어떤 쿠데타의 주체가 군인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해질 때 경제적으로 추락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고, 핵심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스스로 뭐랄까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만 오히려 그걸 불신하고 자꾸 불안해하면서 그 해결을 어디선가 어떤 영웅적 인물이나 어떤 우리와는 다른 탁월한 어떤 능력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 또는 박정희와 같은 인물을 희구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금융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기술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민 문제가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 난민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로 선생님 혹시 보시나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경제적 추락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양극화가 사실 심해져서. 이제 그 뭐라 하더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못할 정도로 이제 막 그러니까 뭐 분노와 예. 억울함과 아주 쉽게 말하면 아까도 이제 그 6사 8기생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아마 가장 절절하게 이해할 건 저는 20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이 사회는 기회가 없다라든지 뭐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버는 월급으로는 죽었다 깨어나 따라갈 수 없고 이런 게 사실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 오늘날 부동산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근원이 박정희 시대의 강남 난개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날의 현상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를 젊은 세대들이 못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이렇고 이런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줌으로써 정확한 역사에 대한 현상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단순하게 지금 그 불만을 덮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시대든지 모순과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인식을 또 역사에 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갖춰 나가면 객관적 판단과 어떤 좀 그런 건전한 도전 같은 게 가능해요. 그것이 왜 생겼는가?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수출입니다. 대외 수출을 늘리려면 무엇보다도 수출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 단가가 낮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쌀값이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쌀값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농촌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럼 피폐해진 농촌 인구는 어디로 유입되게 될까요? 그건 도시 공장 노동자로 유입이 되어서 당시 비하에서 말한 공순이 공돌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수출을 진흥한 것은 공순이 공돌이, 즉 공장 노동자 내지 이 싼 값으로 곡물을 제공한 농부, 이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지 어떻게 독재로서 회기로 한 박정희가 원동력이었냐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아우토반이죠. 히틀러입니다. 파시스트의 원조인 무소리니도 초기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히틀러, 무소리니, 전두환을 찬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한 박정희가 어떻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영국의 존 액튼경이 지적했듯이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선생님 오늘 그 구조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자본주의랑 민주주의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조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점점점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변화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 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부러 고안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감속하면서 서로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 특히나 정치에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감속의 가치 또는 서로 더 지혜를 모으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가 그 점에서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어떤 지름길을 찾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하나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지름길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지름길로 출세하려고 하는 이 심리,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속도라는 유혹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뭐 빨리 소위 말하는 조국 근대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선 부정한 짓 할 수 있다 였다라면 또 최근에는 사회가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또 고도화된 사회로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성을 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빨리 뭐 기업 봐라 누구 CEO 갑자기 대박 났더라 비트코인 투자했더니 몇십억의 부자가 됐더라 욜로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이런 게 항상 또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게 결국 속도도 의미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감속의 의미 또 그게 단순하게 그냥 느리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수기해서 정말 의미 있는 대안적 결정을 내려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틀거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요.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79년 10월 잘 들으시며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 국민과 함께 입장해 만장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쿠데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쿠데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현재의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지혜가 되지 않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좀 최종적으로 저희 이렇게 한마디씩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이 사회에 쿠데타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어느 기회를 타서 이른바 그 파시스트라고 그러죠. 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서 그 한국인의 심리 불안을 자극해서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예. 계속 경각심을 갖고 시민적 의식을 발휘해야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단일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현실, 특히나 현대 정치의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는데 여전히 그런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자유가 과연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것이고 그 자유를 남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주위의 삶을 잘 꾸려가면서 결국 내가 내 자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하나 살짝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 나가면서 더더욱더 공고하고 의미 있는 민주주의 역사, 또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좀 과제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오늘 또 쿠데타 역사를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복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자리 만들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이라는) 프레임 속에 미얀마를 탁 넣기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미얀마의 역사, 정치, 현재 이것들에 대한 많은 아카이브 작업, 광주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광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비극이었지만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